네,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NCS 모듈형으로 출제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어떤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함께 공부하게 될 강사 유지훈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기출 예상문제 1회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 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직업윤리까지 총 8개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이게 저희 교재에서 문제상으로 보면은 17번 문제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제시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 이 단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글을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중간쯤에 보면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바람직하고 개선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여기까지 보면은 브레인스토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브레인스토밍 기법 자체도 어떤 것이죠? 그 팀원들이 각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과감 없이 드러내는 거죠. 막 그쵸? 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단 조건은 어떠한 엉뚱하거나 이상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일 수 있는데, 자, 그 뒤를 보니까 또 무엇이 있냐면 요런 내용이 또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점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느냐. 결국은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장점 부분이면서 그런 거와 관련 있는 게 여기서 보면 희망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점이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결점과 관련 있는 거예요. 결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희망점, 결점을 열거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기법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 창의적 사고 기법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희망점 그리고 단점, 그쵸? 이런 것들을 열거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놓는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E사의 5개 회사 직원이 모여서 자기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중에서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 때 반드시 진실을 말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요거죠. 그러면 각각의 직원, 5개 회사의 직원이 자기들의 영업이익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A사 직원이 A사는 E사보다 영업이 작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E사가 A사보다 영업이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이야기를 한 게 이제 A사 직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사는 D사보다 영업이익이 큽니다 그랬어요. 자, B사는 D사보다 크다고 했네요. 이렇게. 그쵸? 요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 B사 직원이 되겠죠. B사 직원. 그쵸? 네. 그 다음에 C사는 E사보다 영업이익이 큽니다. 이랬어요. 오,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하나가 이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C사는 E사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C사. 그쵸? E사보다 영업이익이 큽니다. 요게 이제 C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D사 직원은 D사는 A사보다 영업이익이 작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A사보다 영업이익이 작으니까 A사가 더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D사 직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E사는 B보다 영업이익이 작습니다. 이랬어요. 그쵸? E사는 B보다 영업이익이 작다는 얘기는 B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B사가 더 크다란 얘기니까 E사보다 결국은 이 B는 E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어딘가에 B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위치에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B사는 이사보다 영업이익이 큽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거는 약간의 직관력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 B사 직원의 말이 만약에 이게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요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느냐. 이 B사는 지금 C사보다 영업이익이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 표상으로 보면은 E, A, D 이 사람들보다는 B사는 영업이익이 큽니다. 그쵸? 근데 만약 이 B사 직원이 만약에 거짓이 돼버린다면 B와 D가 여기 있잖아요. D가 지금 5위인 것 같아요. 그쵸? B사는 무조건 1위이거나 아니면 2위예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 돼버린다면, 이 B사 직원이 거짓이 돼버린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당연히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쵸? 그러면 한 명만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이 돼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B사 직원이 이야기한 B사는 D사보다 영업이익이 큽니다라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절대 거짓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 거짓일 수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그 대소관계를 적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런 부분들, 나머지는 확실하잖아요. 그쵸? 어떤 부분이 확실하냐? A사 직원이 이야기한 E가 A보다 큰 거, 그쵸? 그리고 C가 E보다 큰 부분, 그 다음에 A가 D보다 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확실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B가 E보다 큰 부분, 요 부분도 만약에 다 맞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중에서 바로 이 B사 직원이 만약에 거짓이 돼버리면 요거와 요것이 바뀌게 되는데, 그쵸? 이 B와 D가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뀌는 순간 나머지 직원들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명만 거짓이 아니라 여러 명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B사 직원이 이야기한 B가 E보다 영업이익이 크다, 이 부분은 반드시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약간의 이거 직관력도 좀 필요한 그런 문제 같아요. 그쵸? 네. 좀 어려운 그런 형태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이 없다면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는 유형에 따라 발생형 문제, 그 다음에 탐색형 문제, 그 다음에 설정형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발생형 문제는 현재 이미 있는 문제고요. 그쵸? 탐색형 문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다음에 탐색형 문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눈에 보이지는 않으냐, 기업 내부의 문제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 그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문제. 이런 거고요. 설정형 문제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미래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기에서 설정형 문제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지금 설정형 문제가 무엇이냐, 요걸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설정형 문제가 무엇이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항이 올해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하면서 10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항시설의 편의성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승객들의 불편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앞으로 발생할 문제죠. 그쵸? 요 부분은 뭐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 설정형이죠, 이거. 그쵸? 설정형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에 향후 공항시설 개선책에 대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설정형 문제의 예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판단하에. 그쵸? 이거는 현재 있는 문제이거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쵸? 네. 설정형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형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항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국 대기 시간 연장 등 혼잡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 시설 등의 확충으로 여객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혼잡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미 존재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눈에 보이는 발생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발생형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간 이것도 느낌적으로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공항 복합도시와 제2공항이 모두 완공되어서 앞으로 이게 완공되는 거죠. 지금이 아니죠. 예. 국내 방문객뿐만 아니라 환승객도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게 완공돼서 국내 방문객과 환승객이 늘어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고 있죠. 이것도. 그쵸? 그래서 이것도 뭐다? 설정형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설정형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설정형 문제는 기억과 바로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시 지하철의 어느 한 노선을 운행 방법에 따라 A 방식과 B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운행한 결과와 실제 운행하여 측정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 운행 결과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행 결과 요 두 가지를 지금 준 거예요. 운행 결과 이렇게 두 가지를 줬는데 여기에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 그쵸? 근데 이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차이는 어떤 문제점과 관련이 있어요. 지하철의 문제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이 어떤 것이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A 방식의 시뮬레이션. 요것은 이제 B 방식의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그 운행을 한 거고요. 그 A 방식의 실제 운행, 이것은 B 방식의 실제 운행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봤을 때, 역수는 다 똑같아요. A 방식이든 B 방식이든. 그리고 운행 거리도 다 똑같죠. 그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소요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쵸? 정차 시간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주행 시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보다 실제 측정에서 조금 더 소요 시간, 정차 시간, 순주행 시간이 A 방식도 늘어나고 있고요. B 방식도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이거죠. 그쵸? 일단은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가 시뮬레이션보다 소요 시간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정차 시간도 증가했다. 그 다음에 순주행 시간도 이게 증가를 했다. 이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지하철 역내가 어떻다. 역내의 어떤 혼잡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혼잡도. 요것이 바로 소요 시간을 시뮬레이션보다 증가시키고 정차 시간을 늘리고 순주행 시간을 늘리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여기서 뭐 지하철 A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뭐 이런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주행 시간만 엄격히 준수하다 보면 이건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쵸? 지하철 연장 운행한다 이런 거 지금 연장 운행 문제가 아니죠. 그쵸?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지하철 역내 혼잡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의 문제점은 바로 무엇이다? 열차 내부와 역사 내의 어떤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점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바로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약회사인 주 AA에 관한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수압 분석이라고 하죠. 수압 분석. SWOT 분석인데 일단은 SW는 기업의 강점, 약점 해가지고 기업 내부 요인이 되고요. OT는 기회와 위험 요인 해가지고 기업의 외부 요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것을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해봐라. 요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를 한번 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이것은
AA 제약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외부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강점, 약점이 아니라 기회와 위기 요인이에요. 그쵸? 이것은 외부 요인이고, 기회냐, 위기냐, 이걸 보면 돼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회 요인이 되겠죠. 이것은 기회 요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위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니까 지금 이 T에 대한 거죠. 3T 해가지고 T. 그쵸? 위험 요인을 찾는 건데 이것은 기회 요인이니까 틀렸네요. 그쵸?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타 상위 제약사 대비 더딘 R&D 파이프라인 진행과 소극적 투자 이렇게 됐죠. 이것은 내부적인 거죠. 자기 기업 AA 회사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내용이고 이것은 약점이 되겠죠. 네, 약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위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답이 아니네요. 그쵸? 답이 이렇게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원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누가? AA 회사가. 이것은 그럼 기업 내부 요인이고 이것은 강점이 되겠죠. 기업 내부 요인이고 강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들어가도 안 되겠네요. 네, 다는 없네요. 그 다음에 보험 급여 기준의 변화로 주 AA 이 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신약의 처방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바로 외부 요인이에요. 그쵸? 외부 요인인데 기회 요인이 되겠네요. 외부의 기회 요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R&D 투자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 요인으로서 강점이 되겠네요. 내부 요인으로서 강점. 자, 내용을 봤더니 이게 지금 4개인데 8개니까 2개씩 한번 보면 여기 기회 요인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점 요인도 이제 2개가 나왔어요, 지금. 그쵸? 네. 나머지 이제 약점과 위험 요인이 아직 안 나왔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 추진. 약값이 낮아지는 것은 기업의 매출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의 약점 요인이 되겠네요. 약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존 상품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매출 비중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상품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매출. 그러니까 이 AA 회사의 어떤 기존 상품, 원래 있는 상품의 그 매출 비중이 많이 집중돼 있다. 이것은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내부의 약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는 하나 좀 바꿔야 되겠네요. 외부니까 외부는 위험 요인이죠. 그쵸? 네. 외부는 기회와 위기니까 위험 요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점이 아니라. 네. 외부의 이것은 자,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험. 이건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존 AA사의 기존 상품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매출 비중 이 부분 자체는 기업 내부의 약점 요인이 될 거예요. 내부의 약점.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 제약사의 적극적인 R&D 파이프라인 확대 및 공개. 그러니까 이거는 AA 회사가 아니라 경쟁 제약사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가 되는 거고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기 회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부의 강점이 되겠지만 예. 이거는 경쟁 제약사, 예를 들어서 주 비비사가 있다. 그쵸? 비비사. 이게 경쟁사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요 비비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AA 제약회사에게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을 보면 여기서 지금 위기가 바로 위험 요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바하고 뭐다? 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수학 분석에서. 그러면 이것을 기업 내부의 강점, 약점인지 또는 기업 외부, 환경과 관련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인지 또는 그 위기 요인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이 문제는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제약회사 주 AA에 관한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AA사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수화 전략이에요. 전략.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기업 내부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는 강점은 우리가 strength에서 S로 쓰죠. 그 다음에 약점은 weakness에서 W로 씁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 요인에는 이제 위기하고 기회가 있죠. 기회 요인은 우리가 O로 쓰죠. 그 다음에 위협 요인은 threat에서 T로 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제 주 AA사의 SWOT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 있는 어떤 전략을 짜는 거예요. 지금 전략. 그쵸? 그러면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강점을 활용해서 무엇을 잡는다? 기회를 잡는다. 이게 바로 뭐야? SO 전략이 되는 거죠. SO 전략. 그쵸? 그 다음에 또 약점을 보완을 해갖고 기회를 잡는다. 이거는 WO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WO 전략.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점을 활용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다. 이렇게도 있겠죠. 그쵸?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ST 전략이 되겠죠. ST 전략. 강점을 활용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극복한다. 이것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WT 전략이 되겠죠. WT 전략. 자, 이렇게 전략은 4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요 2가지를 묶는, 내부 요인 2가지를 묶는 SW 전략.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SW 전략은 없어요. 또는, 기회를 가지고 위협을 극복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OT 전략.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TO 전략이든 OT 전략이든 상관은 없는데, 자, 요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WS 전략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단점을 극복해서 강점을 강화한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기회를 잡아서 위기를 극복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내부 요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외부 환경의 기회를 잡는다든지 또는 외부 환경의 위기를 피하는 것 이런 전략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SOW, ST, WT 전략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기억을 한번 볼까요? R&D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그쵸? R&D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요 부분이 소극적인 투자를 했잖아. 이거는 기업의 내부에 뭐가 되는 거죠? 내부의 약점 요인이었어요. 그쵸? 이거를 근데 확보한다는 얘기는 약점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최소화해서 이런 뜻이죠. 바이오 벤처 등에 대한 투자 및 대규모 R&A를 추진한다. 이것은 기업 내부에 투자 여력이 있다고 했단 말이죠. 여기. 그쵸? 이것은 기업 내부의 강점 요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뭐가 되느냐? 이 문장은 W하고 S인데 결국은 WS 전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쵸? WS 전략. 즉, 약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기업의 약점을 극복을 해가지고 강점을 이용해서 기업의 약점을 극복한다. 이런 전략을 짠 건데, 이런 전략은 없다고 해서 WS 전략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기억은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기억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니은만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노인성 질환 관련 치료제 개발 투자. 그쵸?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기업의 강점이 되겠죠. 이 AA 기업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강점. 자, 그리고 개발 투자를 한다라는 거니까 투자 가능성, 사업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강점 요인이 돼요. 강점, 기업의. 그리고 해외 신약 수입을 한다.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 기회 요인이 되겠죠. 기회. 그쵸?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강점이니까 S. 이것은 기회니까 O.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SO 전략이 되는 거죠. SO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 신약의 수입 확대. 이 부분도 바로 뭐예요? 기회 요인이죠. O.
그리고 판로 확보, 그 다음에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하겠다. 적극적인 어떤 사업 영역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 강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SO 전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SO 전략으로서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강점, 약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문제는 철도 안전 법령 규정을 참고하여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쉽게 말해서 철도 안전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어떤 구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네,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 자, 기본적으로 어떤 법의 체계가 있어요. 그쵸?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법의 위계를 보면 가장 높은 게 헌법이고, 그쵸? 이거는 이제 국민이 만드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법률, 두 번째는 법률이죠. 이건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죠. 네. 명령. 네. 그 다음에 규칙, 여러 가지 이제 명령과 규칙. 그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어떤 법의 위계가 있어요. 그쵸? 상위법, 그러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철도 안전법, 지금 철도 안전법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높은 것은 일단 이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철도 안전법은. 그쵸? 네. 철도 안전법. 그럼 이건 법이잖아요. 법률. 그럼 당연히 이 철도 안전법은 누가 만든 것이다? 누가 만든다? 국회에서 제정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철도 안전법보다 하위의 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그쵸?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시행령이기 때문에 명령인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보다 이제 낮은 어떤 세부 시행 규칙들이 있어요. 시행 규칙들이 있는데 이 시행 규칙은 그 관련 부서의 장관들이 규칙을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저희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철도 안전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쵸? 세부적인 것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면 여기 보면은 철도안전법 제2조, 그래서 철도안전법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쭉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철도안전법 제60조, 철도 사고 등이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자, 1항이 있고요, 2항이 있고 3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눈에 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철도안전법 제62조 이렇게 돼 있죠. 보고에 대한 얘기죠. 그쵸? 여기선 조치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보고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철도안전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에요. 그쵸? 시행령이 됐어요. 시행령.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시행령. 57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즉시 보고해야 되는 철도사고, 즉시 보고하는 철도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철도사고의 어떤 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한 4가지 정도였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앞부분에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고요. 여기는 시행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철도안전법, 그 다음에 여기는 시행령, 그 다음에 여기는 시행규칙. 요 흐름을 일단 여러분들이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공사에서 일하는 A는, 그쵸? 이제 직원인가 봅니다. 자, 어느 날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열차 충돌 사고인데 5명 이상의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쭉 내용을 봤더니, 자, 쭉 내용을 봤더니 여기 안전법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보면은 시행령이 있네요. 그쵸? 여기도 시행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네. 여기도 시행령이 하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그 부분을 가서 읽어야 되겠죠. 여기와 관련 있는 내용 같아요. 여기. 그쵸? 네.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60조 1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시행령이 되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 이제 시행규칙이 되겠죠. 제61조에 따라 61조 여기 있네요. 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 운영자 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61조 보고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철도 운영자 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지금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었죠. 네. 여기서 이제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앞부분에 되어 있었어요. 문제에서.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시행령에 따라. 그 다음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60조 2항에 따라 여기 있죠. 60조 2항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죠? 60조 2항에 따라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 운영자 등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고 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고요.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7조 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 대응 계획에서 정한 절차, 비상 대응 절차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급처치, 의료기관 등으로 긴급수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대체 교통선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 철도 운영자는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그 부분에 가서 선지하고 비교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A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 당연하죠. 그쵸? 앞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A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정리한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서면으로 정리한 후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면으로 정리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조사한 다음에 즉시 보고해야 돼요. 즉시 보고. 알겠죠? 서면으로 정리 보고가 아니에요. 서면으로 정리 보고하는 게 아니라 조사한 다음에 조사 후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즉시 보고.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바로 몇 번이 된다?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일단 틀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A에게 사고 수습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 A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A가 3회 지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쵸? 철도사고에 관련된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 되겠죠. 시행규칙. 그쵸?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맞지만 여기서 서면 보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사에서 일하는 P는 어느 날 집중호우로 인해 열차 운행과 관련해 1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철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이제 1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아니네요. 그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디 부분에 그 부분이 있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자, 여기 부분에 보면 이제 사상자가 많은 그 철도사고고요. 요 뒷부분을 보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철도 사고인데, 철도 운영자 등은 법 제61조 1항에 따른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즉시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여기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부분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 4번에 철도 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근데 5천만 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쵸? 5천만 원 이하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건 뒤에 있나 봅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철도 운영자 등은 제61조 2항에 따른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시행규칙의 그 초기, 중간, 종결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미미한 사고일 경우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상자 등 피해 사항, 그다음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이것은 이제 61조 1항이니까 여기죠. 여기 61조 1항. 사상자가 많은 거죠, 요거. 그쵸? 근데 이것이 아닌 경우는 여기에 있네요. 경미한 사상.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요 부분과 관련이 있겠네요. 철도안전법 제61조 2항과 관련이 있겠네요. 2항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 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등을 제외한 교통사고. 지금 2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 있죠. 발생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요 두 번째 요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죠. 네. 초기 보고, 중간 보고, 종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찾는 거예요. 잘못된 것.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죠. 그쵸? 그리고 P는 해당 철도 사고에 대하여 적어도 3회에 걸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초기, 중간, 종결 보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다면 최소 4회가 되겠죠. 그쵸? 왜 4회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어디 있어요?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상자 등, 그 다음에 피해 사항, 그 다음에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요 4가지 단계. 예, 그쵸? 이 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고, 경미했을 때는 이렇게 초기, 중간, 종결 보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 3번 정도 보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P가 사고 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 인명의 구조와 보호 등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만일 해당 철도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 수송, 그 다음에 긴급 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되겠죠. 그쵸? 법 조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5번째 보면 해당 집중호우로 인해 철도 차량 운행이 곤란하더라도 자연재해이므로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아니죠? 그쵸? 네.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어떻게 돼요?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그쵸?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마련할 필요가 없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것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법률이 주어져 있고요. 그쵸? 철도안전법.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에 기초한 시행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한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럼 이거에 이 단계별로 그 법 조항의 토대를 두고 시행령을 보고 시행령의 토대를 두고 시행 규칙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라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educ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education. 이것은 A예요. 네. education.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뜻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 이 학교 교육과 대비되는 게 바로 이 안드라고지죠. 안드라고지. 안드라고지.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인 교육을 뜻하는 겁니다. 성인 교육. 그쵸? 네. 일반적인 어떤 학교에서의 그 청소년들을 토대로 하는 청소년 교육과 이 성인을 기초로 하는 교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안드라고지는 이 성인 교육을 뜻한다. 자, 성인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성인 교육의 이론, 과정, 기법을 연구한 학문이 안드라고지다. 그 다음에 성인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안드로스와 이끌다 지도하다는 뜻으로 아고기스의 합성어로서 교육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용어로도 정착되었다. 그렇습니다. 성인 교육학의 필요성과 아동 교육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쵸? 예, 나온 게 바로 이 안드라고지다. 교사의 역할은 교육을 계획하고 학습자의 학습 욕구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죠. 성인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죠. 네. 성인 교육은 이미 그 성인들의 체험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학습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학습자의 경험, 이것이 학습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안드라고지의 특징이죠. 성인 교육의.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교육을 이야기한 게 4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잘못된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정체성, 진로 적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이제 자기 개발 파트 같아요. 그쵸? 예, 자기 개발 능력 이 부분인데, 자, 진로 정체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아관을 형성해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지적 나침판이 될 수 있고, 진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로를 구성할 것인지를 강조하고요. 진로 정체성은. 그 다음에 개인의 동기, 관심, 진로, 역할 수행 역량과 관련된 의미 구조이며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 나가는 인지적 개념이다. 그쵸? 예. 그러니까 바로 자아가 있다면 이 자아가 주변의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거죠. 형성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로 정체성이에요. 진로 적응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조화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그쵸? 자기 자신과 환경 간의 조화를 성취하고 유지해가는 과정이 진로 적응이고요. 진로 적응의 개념에서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이 환경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맞지만 뭐가 틀린 거예요? 이 없다가 아니죠. 개인이 거부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개발의 가장 일반적인 모형은 바로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가 있어요. 그쵸?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가 있다. 자, 연령별로 보면 성장기, 출생에서 14세까지, 이때는 일반적으로, 진로를 탐색하죠. 그쵸? 진로 탐색 시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탐색기는 뭐죠? 진로 탐색이라기보다는 진로 선택이 더 맞겠네요. 그쵸? 네. 진로 선택.
네, 진로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 자, 진로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 탐색기에는 이때 이제 직업 탐색을 하겠죠. 직업 탐색. 그쵸?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탐색기 약 15세에서 24세까지는 진로를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확립기에는 이제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하고요. 그쵸? 네. 요때는 이제 직업을 유지를 하겠죠. 네, 직업 유지. 쇠퇴기에는 이제 퇴직 준비를 하겠죠. 퇴직 준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슈퍼의 경력 개발 5단계 모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중 확립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네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그쵸?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을 이때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내용을 한번 보면 흥미, 능력, 가치 등 내용을 일단은 지우고 볼까요?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흥미, 능력, 가치 등 자아를 검증하고 직업을 탐색한다. 자, 직업 탐색기는 성장기가 되겠죠. 성장기. 정해진 직업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요. 유지기잖아요. 유지기. 그쵸? 예, 유지기. 성장기 두 개가 나왔네요. 자신의 적합한 직업을 발견한다. 이것은 바로 언제죠? 확립기가 되겠죠. 요게. 그쵸? 네, 확립기. 확립기. 그래서 정답이 나왔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현실 검증 능력이 생기면서 흥미와 적성을 중시하며 진로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성장기네요. 성장기. 자,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성장기가 아니라 뭐죠? 여기가 직업을 탐색하니까 여기는 직업을 탐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잠시만요. 네. 여기가 바로 탐색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탐색기네요. 그쵸? 네, 탐색기. 그 다음에 은퇴 후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는다. 이 부분은 이제 쇠퇴기가 되겠죠. 쇠퇴기.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맨 처음에 성장기에는 뭐가 일어난다? 성장기에는 이때는 진로를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탐색기에는 직업을 탐색한다. 그 다음에 확립기에는 직무를 선택하고 어떻게 하죠? 생활 터전을 마련한다. 그 다음 유지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의 이제 직업을 유지하죠. 자기 직무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쇠퇴기에는 이제 은퇴 후 새로운 역할과 행동을 찾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슈퍼의 경력개발 5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예방 대책 중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 자, 스트레스 관리에 개인 차원이 있고요. 개인 차원.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도 있을 거예요. 그쵸? 한번 요걸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취미생활한다. 뭐 취미생활. 그쵸? 예. 유대 강화라든지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은 개인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개인 차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이완요법을 생활화한다. 이완요법 생활화. 이것도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이완요법을 생활화한다. 이것도 개인적인 차원이 되겠네요. 그쵸? 적합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서는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것도 자기 관리하는 거죠. 자기 관리.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차원이 되겠네요.
그러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평가 결과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여건에 대한 내부 의견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이건 개인이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조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의학과 의사와 상담받는다. 상담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바로 뭐다? 대책 마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 차원의 문제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공공 디자인 회사에서 김서윤 씨가 최종 면접을 보고 있다. 다음 대화를 읽고 김서윤 씨가 집단에 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서윤 씨는 세모 디자인 회사에서 8년간 일했고 프리랜서로 또 3년간 일했다는데요. 왜 다시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서윤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접관님 말씀대로 저는 3년간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거래하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하던 일이 중단돼 버린 일도 있었고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법적 공방까지 갔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할 때의 어떤 안정감이 없었다라는 거네요. 몇 번 마음고생을 하니 여기 그 부분이 있네요. 그쵸? 하고 나니 앞으로 회사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회사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바로 security, 안정감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문제는 쉬운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페르마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페르마. P-E-R-M-A. 그쵸? 이 P는 포지티브 이모션 해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고요. E는 인게이지먼트에서 몰입을 얘기합니다. 여기 E가 빠졌네요. 그쵸? 인게이지먼트. 몰입을 얘기하는 거죠. 몰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일에 집중하는 것. 그쵸? 그 다음에 R은 relationship 해가지고 타임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M은 이제 meaning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소속되고 기여하고 거기서 이제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A는 이제 accomplishment에서 어떤 성취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쵸? 행복 관련해서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만든 개념이 바로 페르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E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E는 인게이지먼트. 그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